나의 부친은 20세의 청춘 나이에 일본군의 징용에 끌려가 일본 오사카의 미쓰비시 군수 공장에서 1년 동안 부역하신 후 우여곡절 끝에 철물 상해의 점원으로 일자리를 구하셨다고 한다. 거의 10년 가까이 일본에 체류하시게 되매 홀로 누님 2분을 키우시던 어머님께서 무작정 2 자매를 이끌고 일본 오사카로 부친을 찾아가 합류해서 거주하게 되어 2살 위의 형님 그리고 나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하였다. 나는 1941년생이다. 일본에서의 나는 데쏘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일본 해군 함대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어 나는 유년 시절에 전쟁을 체험하게 되는 운명이 된 것이다.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것은 누님의 등에 업혀 지하 방공으로 피난하던 일들, 높은 하늘에서 미 공군기와 일본 공군기의 전투 장면들이 가물가물하게 떠오르기도 한다. 점차 미 공군기의 폭격이 빈번해서 위험에 처하게 되자 해방 직전에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조국인 한국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5살 때였다. 모든 가산을 일본에 두고 온 탓에 우리는 가난에 시달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조국으로 돌아온 뒤 대전 동광국민학교로 입학하였으나 다음 해에 분교가 되어 대전 자양국민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나의 1학년 성적은 반에서 45등으로 성적표를 보시는 부친의 안색이 굳어 있었다. 그때 성적 부진 원인을 생각해보면 겨우 일본 언어를 배우다가 한국으로 나온 탓에 언어 소통 등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해본다. 2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까지 줄곧 학급 반장을 했다. 당시에는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반장을 맡는 것은 마치 불문율과 같은 관행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초등학교 3학년 때 전쟁이 발발하였다. 미군을 비롯한 참전 유엔군의 지원으로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황이 호전, 우리 군의 북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공산 치하에서 살았다. 내가 사는 집은 대전시 동구 가양동이었는데 시내로 가려면 정동 부근의 철로 아래 지하 굴다리를 지나야 했다. 그곳은 미군기가 날아오면 방공호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로 이용하곤 했다. 어느 날 어머님과 함께 문화동의 고모님 댁을 방문하고 나올 무렵 하늘 높이 미 공군의 B-29 폭격기 9대가 날아와서 폭탄을 투하했다. 마치 삐라를 뿌린 듯이 수많은 폭탄들이 반짝거리며 지상으로 투하되어 폭발하자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을 내며 대전 시내 가옥들의 유리창이 깨졌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종전이 아닌 휴전을 맞게 되었다.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쪼들리는 날들이었다. 일요일이나 방학 때에 땔감을 구하러 인근 민둥산에 올라 낙엽이나 청솔가지를 잘라 지게에 걸머지고 왔다. 온돌 아궁이에서 저녁밥을 지을 때 불을 지피면 아랫목이 미지근했지만 밤이 되면 방은 살얼음판으로 식어 양푼에 담아놓은 숭늉물이 얼어버리곤 했다. 농사지을 땅 한 평 없는 우리 집은 매일매일 끼니를 이어갈 식량이 없어 굶주림 속의 나날들이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어머님은 시장에 나가 고등어 등 생선을 떼어다가 근교 시골 마을로 생선 장사를 하러 가셨고 어린 나는 어머니를 따라 수십 리길을 따라다니며 생선과 맞교환하는 고구마, 보리쌀, 밀가루 등을 등에 짊어지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집에 오곤 했다. 어느 날은 해가 저물면 남의 집 사랑방을 빌려 하룻밤을 새기도 하였다. 그 당시엔 의무교육 제도가 없어 월사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몇 개월씩 체부를 하면 학급 구부들이 코 묻은 돈을 모아서 나의 월사금을 대납해주기도 하였다. 6학년 때였다.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기억이 난다. 나의 학급 담임 선생님은 유별나게 잘 사는 부잣집 아이들을 편애하셨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시는 날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을 때에 부모님께서 모두 부재 중이셨다. 선생님의 가정 방문을 알고 계셨지만 저녁거리 쌀을 구하러 친척집으로 외출 중이었던 때문이다. 선생님께서는 홀로 맞이하는 나를 보고는 매우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셨다. 다음날 선생님께서 나를 호명하시며 노발대발 화를 냈다. 담임선생이 가정 방문하는 날에 어른들이 아무도 안 계시냐고 하시면서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몇 개월 밀린 월사금을 가지고 오라며 호령을 하셨다. 나는 치미는 서러움에 흐느껴 울면서 집으로 쫓겨나고야 말았다. 그날 이후로 평생 동안 그 윤모라는 스승을 증오하며 살았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부친께서 조그마한 간의 수공업인 악교풀 공장을 차려서 동아연필 공장 등에 납품을 하시게 되어 가정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다. 나의 중학교 성적은 학급에서 5등 정도였는데 특히 수학 공부를 잘했다. 3학년 일제고사 시험이 끝난 며칠 후 수학 선생님께서 우리 학급에 들어와 내 이름을 호명하면서 칭찬을 하셨다. 전교 3학년에서 오상환 학생이 수학 공부를 제일 잘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문제를 풀어 정답을 쓴 학생은 단 한 명뿐이다. 이날 수학 선생님의 칭찬은 그 이후로 40여 년간 독학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대개 수학 공부를 잘하면 머리 좋은 학생으로 알려져 있으니 나는 어려운 난제들을 봉착할 때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머리를 유산으로 생각하고 자신감 속에 긍정적인 사고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회고해 본다. 중학교 시절 3년 동안 우리 집의 경제 사정은 원활했지만 부친께서 하시던 사업이 사양길을 걷게 되어 다시 춥고 배고픈 가난이 찾아왔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중학교 담임선생님의 지시로 특차인 대전사범학교 및 전기인 대전고등학교에 입시 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가난한 우리 집 경제 형편을 고려해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 고2로 꾀병을 부려 심한 감기 몸살을 핑계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모두 기권하고야 말았다. 앞길은 캄캄했다. 아무데라도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당시에는 소위 3D 업종이라는 일자리도 없었다. 어차피 군 복무는 마쳐야 하는 의무이니 차라리 군 복무라도 빨리 마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원 입대의 길을 알아보았다. 대전지방병무청에 들러 탐문해보니 이미 해공군 지원병 모집은 끝나고 게시판에는 육군 지원병 모집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입영 지원서를 접수시키고 간략한 시험을 보고 건강검진 후 입영일을 통보받았다. 나의 입영일은 1959년 8월 4일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장기 복무 직업 군인이 되었다. 훈련복과 군화등은 당시 미국에서 보낸 원조 물자여서 우리 체격에 맞지 않아 바늘로 품과 길이를 줄여서 착용했다. 찌는 듯한 8월의 삼복더위에 고된 훈련을 받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생이었다. 논산훈련소에서의 고된 훈련 일정을 마치고 나는 경기도 인천 소사 인근에 위치한 제6관구 종합교육대로 배속되어 2개월간의 자동차 정비 교육을 이수했다. 제6관구 종합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인근의 보병 제33사단으로 부대를 배속받았다. 부대 복귀일까지 2일간의 여유가 있어 나는 군에 입영한 지 4개월 만에 고향 부모님을 찾아뵙고 보병 제33사단 보충중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1959년 12월 9일 저녁 6시경에 사단 보충중대에 들르니 심한 꾸중을 듣고 산꼭대기까지 구보를 하는 기합을 받았다. 전입 미착에 탈영 보고가 되어 중노동 3일간의 행정처벌도 받게 되었다. 부대 복귀일인 12월 9일 밤 24시까지 입영하면 되는 것임에도 나는 저녁 6시경 입영을 하였으나 억울하게 탈영병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오후 4시께 사단 보충중대와 사단사령부 부관참모부 인사 담당자 간의 전화상으로 그날의 일보를 대조하는 관행이 있었다. 오후 4시 이전에 전입신고하지 않아 나는 보충중대에 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탈영 보고가 되어 탈영병이 되었다. 이로 인해 훗날 장교 임관시험에 합격하고도 탈영 사실이 인사기록 카드에 남아 실격되고야 만다. 나에게 관우는 불운의 연속이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복무 직업 군인이 되었는가 하면 탈영 사실이 없음에도 탈영병으로 둔갑하는 군 병영 행정의 희생물이 되고야 만 것이다. 보병 제33사단 병기중대에 배속되어 처음으로 예하 부대의 병영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나이가 어린 탓으로 병기중대의 문서 연락병으로 보직을 받아 각종 문서를 사단사령부의 각 부처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당시 사단사령부 작전참모는 육사 8기 출신의 오학진 중령이었는데 그분께서는 나이 어린 나에게 당신의 당번병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냐고 물으셨지만 나는 성격상 그런 일은 하기가 싫어 정중히 거절하기도 하였다. 나는 장기 복무 직업 군인이었지만 2등병에서 1등병으로 그리고 상등병, 병장으로 진급하면서 사단 병기중대의 서무, 인사담당 행정병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4.19 혁명 후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데모가 성행되어 우리는 데모 진압을 위한 소위 폭동 진압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였다. 1961년 5월 15일 밤 12시경 우리는 비상 사이렌 소리에 철모, 배낭, 총기 등 군장을 차리고 연병장에 집합하였다. 연병장에 모였으나 지휘관이 나타나지 않고 웅성거리다가 해산 명령이 내려져 모두가 병영으로 돌아가 다시 취침에 들어갔다. 다시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연병장에 집합하니 수송부대의 차량이 집결하고 병기중대의 탄약고에서 실탄을 지급을 받고 차량의 승차에 어디론지 출발하여 달려갔다. 이때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경이었다. 이번 CPX 훈련은 실전과 같이 제대로 하는가 보구나 생각했다. 한강대교를 건너 서울역 뒤편의 아현동, 만리동 고갯길 큰 거리에 약 50여 미터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서야 우리가 혁명군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33사단 출동 병력은 백이 연대장이었던 이병엽 대령, 오학진 중령 등의 지휘하에 출동했다. 하룻밤을 새고 나는 사단 병기 중대의 인사 담당 업무를 맡았던 탓으로 부대로 복귀했다. 본의 아니게 장기 복무 직업군인이 되고 여기에 장교로도 복무할 수 없는 탈영병 누명을 쓴 나의 장래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우울한 군 생활에서 스스로의 앞길을 개척한다는 것이 베트남 전선으로 가보겠다는 것이었다. 육군본부 부관감실의 파월 담당 부서를 찾아갔다. 같은 계급의 중사에게 월남 파병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군번과 성명을 알려주고 부대로 돌아왔다. 1개월쯤 후 파월 명령이 하달되었노라는 전가를 받고 짐을 꾸려 강원도 화천군 파월 보충대로 향하였다. 파월 보충 중대에선 한밭중학교 동창이며 ROTC 2기로 이미 베트남 파병을 마친 친구가 대위로 중대장 근무를 하고 있어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며 훈련을 마쳤다. 부산행 기차에서 제222 나이키 유도탄 대대 A4대에서 부포대장으로 근무하던 허영욱 대위님을 파월 동기로 상봉하니 반가웠다. 부산항에서 2만 톤급 미군 수송선에 몸을 싣고 4박 5일간의 항해 끝에 1970년 4월 초에 맹호사단 주둔 지역인 베트남의 퀴논항에 도착하였다. 나는 백군수사령부 제1군수지원단 제239 자동차대대 제832 중대에 배속되었다. 파월 근무 일주일이 경과해서 나는 분대 병력 12명을 인솔해 M16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온몸에 모기약을 바르고 부대 인근으로 하룻밤 매복 근무를 하게 되었다. 조그만 홀을 파서 몸을 숨기고 우리의 5m 전방에는 클레이모어도 설치했다. 클레이모어는 직사각형의 형태에 약간 휘어져 있고 적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땅에 세워 설치한다. 일반적으로는 전기식 뇌관이나 비전기식 뇌관을 클레이모어에 설치한다. 클레이모어는 앞방향이 움푹 파인 면이다. 반대로 하면 큰일이다. 파월 고참 병들을 인솔하여 하룻밤 매복을 끝내고 아침에 철수 준비 중에 나는 아연실색하고야 말았다. 클레이모어가 우리 쪽을 향하여 반대로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제3소대 소속으로 트럭 20여 대를 인솔해서 맹호부대 각 연대 및 중대에 보급품 또는 탄약, 병력 등을 수송하는 호송지휘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하루 전날 작전 명령을 하달받고 다음날 아침 군용 트럭 20여 대의 맨 앞 지프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호송 지휘를 하는 임무이다. 대부분의 운전병들은 비포장 도로를 통과할 때는 더욱 가속해 달린다. 지뢰가 폭발해도 빨리 통과하면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이다. 무성한 숲풀 속의 산길을 지날 땐 혹시나 베트콩이 매복하여 우리를 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는 맹호부대의 장갑차 2대가 맨 앞과 뒤에서 우리를 엄호해준다. 장갑차는 숲풀 속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며 달린다. 나이키 유도탄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며 나와 친교를 맺었던 전우 2명이 전역해서 이곳 퀴논의 한진 상사에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 당시 중사의 월급은 2만 원 정도인데 한진 상사에서는 10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가끔 일요일에 이들 친구가 찾아와 함께 외출해 한진 상사에도 들르곤 했는데 그때 본 조중훈 회장님은 고생도 많이 하셨다. 파월 전선에서 7, 8개월을 근무해보니 고향의 부모 형제가 보고 싶었다.
지난날 장티푸스라는 병력을 핑계로 건강상 이유로 파월 근무 8개월 후인 1970년 12월 귀국선에 몸을 실었다. 귀국해서 전방사단인 경기도 연천 부근의 모 사단의 병기 중대에 배치되었다. 전역 지원서를 내고 1971년 3월 29일부로 전역 명령을 받고 약 1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인이 되었다. 퇴직금은 30만 원 정도로 기억된다. 군에서 장기 복무를 하고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다. 취업의 길을 모색해 보았지만 군에 입대하기 10여 년 전과 같이 취업의 길은 만만치 않았다. 퇴직금 중 일부 남은 돈으로 그 당시 기아자동차에서 생산되는 0.5톤 3륜차를 사서 용달업을 하게 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충남 예산에 자리를 잡고 월세방을 한 칸 얻어 살면서 해보았으나 이마저 실패했다. 부산으로 내려가 택시회사에 취업해서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휘발유 값이 저렴해서 택시 손님을 찾아다니며 영업했다. 어느 날 서면 부근에서 신호 위반으로 교통경찰에 적발되었다.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 운전면허증을 회수해가고 부산 시경에 출두해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 후 운전면허증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이 기회에 장래성이 없는 택시운전을 접겠노라 결심하고 운전면허증 회수도 포기한 채 부산을 떠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 제지공장 보일러실에 취업이 되었다. 자양동에 월세방을 얻어 살았다. 태어난 지 100일이 된 아들과 아내, 세 식구의 단촐한 살림이지만 밥상도 없어 사과상자를 활용했다. 제지공장은 24시간 풀 가동되어서 나는 일주일 간격으로 3교대 근무를 하였다. 8톤짜리 수간식 보일러 운전을 배우면서 보일러 관련 국가기술 자격인 보일러 취급 기능사 1급을 취득하면 급여도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격증 취득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구입해서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가 1974년 우리 나이로 34세 되던 때였다. 공업고등학교 기계과라도 졸업했더라면 하는 원망과 탄식을 하며 주경야독의 끈질긴 노력 끝에 약 10개월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처우가 좋은 회사로 이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험물 취급 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다시 대전 신탄진에 위치한 한국이연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 공무계장의 직위를 받아 이직했다. 제지 공장에서보다 4배 가까운 월급을 받았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둘째인 딸아이가 태어났다. 첫째와 5살 터울이었다. 나는 공장의 환경산업기사로서 환경 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어 특히 폐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농기계 생산 공정의 도금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산성폐수 및 시한폐수 등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배출 허용 기준은 매우 엄격하였다.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찌꺼기는 건조시켜서 중량을 축소시켜 자루에 담아 저장해 한 트럭 분량이 되면 폐수 처리 업체에 넘겨주는데 이 비용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장장이 원가 비용을 절감하려는 생각에 공장 내의 부지에 매몰 처리하라는 지시를 했다. 나는 폐수 처리 관련 환경법에 위반되는 방법을 취할 수 없느라고 설득해 보았으나 그는 막무가내로 이런저런 회유와 협박으로 나를 압박해왔다. 나는 결국 회사를 나왔다. 다시 무직 상태로 지내다 마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의 에너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임시 직원으로 약 1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으로 출장을 다니며 생산 공장의 열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했다. 2인 1조로 편성되어 출장을 나와 이틀간의 일정으로 2개 업체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나와 함께 편성된 S공대 화공과 출신의 4살 연상의 지식이 다양한 존경스러운 분을 모시면서 열심히 열관리 진단 업무를 수행했다. 1981년 여름 마침내 국가기술 자격인 열관리 기사 1급 응시 원서를 내고 약 3개월간 시험 공부를 했다. 합격자 통보가 왔다. 기라성 같은 이공계 대졸자들을 제치고 합격자는 중졸의 오상환 뿐이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쇼핑센터에 총무과장 겸 설비과장으로 취업이 되었다. 이곳에서 2년을 근무하다가 다시 과천시에 소재한 새로 개점하는 쇼핑센터의 설비과장으로 1년을 근무하게 되었다. 그 당시 서울엔 백화점이 몇 군데밖에 없었다. G백화점은 대중사우나,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스포츠센터 등을 겸비한 판매 유통 시설이어서 개점하면서부터 고객이 많이 몰려와 매출이 급성장하였다. 환기 시설이 미흡하여 외기 도입량이 절대 부족한 건물이었다. 겨울철인 1월에도 백화점 내의 조명열과 많은 입점 고객들로 붐비어 쾌적한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면 냉방시설을 가동하여야 할 정도로 실내 온도가 높은 실정이었다. 더욱이 전반적으로 냉방용 냉동기 용량이 절대 부족하였다. 백화점 영업으로 모든 공조 냉난방 설비 등을 가동하면서 빙축 냉방 설비 등을 시공하는 공사는 매우 난해하였다. 빙축 열조를 설치하는 장소 물색에서부터 영업이 중단되는 야간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당초 예정했던 공기보다 훨씬 지연되었다. 약 2년간에 걸쳐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운전에 돌입했다. 야간에 냉동기를 가동해서 빙축 열조에 얼음을 얼려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날 한낮 더위가 피크일 때 시운전을 하면서 나는 가슴이 설레었다. 시운전은 성공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국전력에서 나에게 면담 요청이 있어 방문하니 한전에서는 그 당시 심야전력 활용을 위한 심야전력 제도 관련 규정을 위반 중이었다. 한전은 선구자가 된 나를 칭찬하며 지백화점에 5천여만 원의 지원금도 주었다. 당시 동력자원부 장관께서 내방, 나는 브리핑 보고를 드렸고 SBS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이 다음날 아침 8시 뉴스에 방송되기도 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요청으로 빙축열 시스템 도입 과정과 관련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백화점 회장님께서 노태우 대통령께 전기에너지 절약 사례를 직접 보고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그 후 Y백화점 신축 시에도 빙축 냉방 설비 시스템이 설계에 도입되어 LG전선중공업에서는 20억 원의 공사 발주를 하는 등 빙축 냉방 설비의 선두주자로 입지가 구축되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으로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에너지 절약 공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1995년에 지백화점 증축 공사가 진행되었다. 연면적을 약 30% 정도 늘리는 공사였다. 나는 이 기회에 공조설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큰 계획을 수립하였다. 10여 년 가까이 백화점 공조 냉난방 설비를 유지 관리 운영해오면서 파악한 것은 공조 설비에서 외기 도입량이 극히 부족하여 실내의 환기 상태가 적정하지 못해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가 어려웠다. 실내 온도보다 외기 온도가 낮은 계절에는 다량의 외기를 도입해서 외기 냉방은 물론 실내 공기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평생 동안 내가 맡은 직무 분야에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백화점에서 매일 밤 10시나 12시에 퇴근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 설비의 고장이나 급 배수 설비의 누수 현상 등 각종 장애가 발생하면 다음날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돼 이를 밤새워 수리하여 정상화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갑자기 불어닥친 IMF 사태에 30여 년 동안의 기계설비 분야에서의 근무한 경력으로 감리회사의 취업문을 두드리니 공조냉동기계 기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어 약 10개월 열심히 공부해 취득에 성공했으나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1996년도에 취득한 소방기계설비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소방설비 기술사를 취득하면 재기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이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때가 1999년 초이니 우리 나이로 59이 되는 때였다. 최신 핵심 소방기술이라는 9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시험서를 준비하고 소방기술사 학원에도 나가 강의를 열심히 들었지만 강의를 들어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학원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도서관에서 최신 핵심 소방기술과 씨름을 계속했다.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책상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일일 10시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4년 6개월 동안에 공휴일은 물론 설날에도 추석날에도 나의 환갑날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2000년 봄 어느 일요일 아침 도서관에 나가기 위해 기상하는 시간에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MRI를 촬영해보니 장시간 공부로 책상 자세가 불량한 탓으로 허리가 인대가 늘어나는 손상을 입은 것이었다. 침술 치료 등의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공부를 중단하게 되어 시험도 결시했다.
허리 통증이 회복되고 다시 공부를 계속했다. 드디어 2001년 가을에 총 4명이 합격하는 합격률 2.8%의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제2차 시험인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필기시험에 합격이 되면 2년간 유효해서 6개월을 대기하면서 시립도서관에 나가 다른 종목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를 공부하였다. 이 종목은 내가 30여 년간 실무를 경험한 탓으로 쉽게 생각이 되어 처음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되리라는 자신감으로 필기시험 발표날을 기다렸다. 공교롭게도 평소에는 30여 명씩 합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합격자가 단 4명에 불과했고 나는 낙방했다. 그러나 소방설비기술사 면접에서 당당히 합격했다. 두 분의 면접관께서는 나의 수십여 년의 실무 경력과 이론을 겸비한 실력에 만족스러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산전수전 끝에 2002년 5월 27일자로 소방설비기술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다. 주요 일간지의 기술사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나는 전국의 전 종목 기술사 합격자 중에서 최고령 합격자로 신문기사에 실리게 되었다. 이공계 분야에서는 취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시험에 고령과 중졸 학력의 핸디캡을 딛고 우뚝 일어서게 되면서 화재, 소방 분야에서 입지전적인 사람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소방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틀 후 지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입사 면접을 치르고 다음 날인 2002년 6월 1일부로 출근하게 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4년 6개월 동안 불굴의 용기와 투지로 만난을 극복하여 전화위복에 재기에 성공한 것이다. 직급은 이사에 불과했지만 연봉은 부사장과 동급이었다. 이곳에서도 텃세가 심했다. 더욱이 중졸 학력인 자가 연봉은 부사장과 맞먹으니 질투의 눈초리들이 번뜩임을 느끼면서 눈칫밥 먹는 회사 생활을 지탱해 나갔다. 평생을 중졸 학력으로 살아오면서 진절머리 나도록 당하는 수모로부터 벗어나 이를 극복해서 내가 죽는 날 미소를 지으면서 생을 마감하겠노라는 결심을 했다. 63세의 나이에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3개월여 만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고졸 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하였다. 다음 해인 2004년 3월에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공사학번으로 야간에 입학을 하였다. 2005년 2월 17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비로소 건축설비공학 독학사 학위를 받았다. 65세가 되어 독학사 학위를 받고 나는 다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방재공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동기생 중 고위직 소방간부가 왕형님이라 부르면서 나는 대학원에서 왕형님이란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다. 졸업의 필수 시험 과목인 외국어 시험은 영어 실력이 부족해 일본어를 택했다. 시험과 졸업 논문도 통과되어 67세가 되는 2007년 8월 22일에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원 지도 교수님 몇 분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뜻밖에도 교수님께서 재난과학 박사 과정에 입학 원서를 내라고 권유하시는 것이었다. 동시에 졸업 논문 제목을 소방방재 분야의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로 정해주시면서 이러한 제목의 논문을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다고 하셨다. 교수님의 권고에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한편으로는 한평생을 살면서 중졸 학력의 서름과 수모를 겪어온 과거를 돌아보며 마침내 원서를 제출하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는 69세의 나이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재난과학 박사과정에 제3기로 입학했다. 생소한 재난과학 박사라는 명칭의 매력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때까지는 국내에는 단 한 명도 재난과학 박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드디어 2011년 6월 20일에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러나 졸업을 하기까지는 높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나의 영어 실력은 밑바닥이다. 대학원 영어반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등교해서 강의를 들었으나 나는 눈뜬 장님처럼 무슨 내용인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막연함의 블랙홀 속으로 함몰되어 갔다. 마침 아들 녀석 대학 동창이 영어학원의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 친구가 영어 교재를 한글로 번역해준 뒤 그 번역 교재로 영어 공부를 진행하였다. 공휴일에 다시 도서관에 나가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번역서가 때에 찌들어 번들거릴 정도로 공부했다. 영어 교수님께서 강의 종료 후 잠깐 남으라고 하셨다. 영어 교수님께서는 나의 영어 실력을 잘 알고 계셨다. 밝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오 선생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이 되셨으니 이제 학위 논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에 전념한 지 만 3년이 경과되어서이다. 영어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문이 퍼지니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했다. 나는 국내의 화재, 소방 분야에서 현업에 활동하는 최고령 엔지니어였다. 나이 많은 것은 오히려 장점이었다. 화재, 소방 관련 학회 등에서 감사 또는 기술이사, 고문 등의 중책을 맡아 학회 내 비정상 행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바른말하는 어른으로서의 입지를 확고부동하게 지켜나갔다. 나의 가족은 아내와 아들, 딸, 그리고 친손자 준휘, 찬이와 외손녀 현영 등이고 나는 충북 청주의 45층 아파트 신축 현장 인근에 월세로 원룸에서 거주하며 주말에 집을 오가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저런 건축물 현장의 업무를 비롯한 여러 관련 학회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바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주말이 오면 귀여운 손자 녀석들이 무척 보고 싶다. 지난해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에는 아내와 딸내미, 외손녀 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아들 녀석은 10여 년 전에 조그만 회사를 창업해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는 듯하고 딸내미는 수년 전에 동업자와 함께 무선전력 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했으나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나의 노후는 행복하다고 자평해본다.